네, 반갑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정책 토론회 탈시설 개념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김필순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님,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희영 의원님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공동 주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럼 최혜영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그 자체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시설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해외에선 벌써 70년대에 장애인 탈시설 관련된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멈거리지 않고 탈시설 물결을 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인 탈시설 대표 발의를 한 만큼 올해의 목표가 통과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저랑 여기 함께 해주신 많은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시설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 그리고 토론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열심히 의논하고 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학 관점에서의 탈시설화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에 있는 조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 진행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이 토론회의 의미는 결코 퇴색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몇 분 해야 됩니까? 15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받기를 탈시설과 장애학을 좀 연결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쎄, 다 아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장애학 입장에서 탈시설을 좀 바라보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설화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표면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발전했다 이 얘기보다는 조금 더 내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서양 문화는 노화라든지 죽음에 대한 어떤 집단적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하거나 아니면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에 그러니까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가 죽음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잊어먹고 싶은데 장애인만 보면은 그 죽음의 공포가 떠오르는 거죠. 부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중세 동안이나 중세 이후에 장애인의 격리는 교제의 기회를 줄이며 사람들이 신체적 완전성의 상실 또 결국은 죽음을 부정하도록 허용하는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자꾸 병이 떠오르고 죽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설에 보내야 되는 거죠. 시설에 보내서 격리하게 된 게 내면적인 출발점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들어서는 전문적인 개입이 장애인들의 생물학적 소위 결함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미국 같은 경우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데 전념하는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위협과 성가심을 다루는 시설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그들은 점점 격리되고 시설화되고 때로는 인간 이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종종 전문가의 충고로 부모들은 사회로부터 장애 아동을 그들의 집이나 시설에 숨겨왔던
그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형적인 시설을 정의하는 몇 가지 특성을 보자면은요. 일단 수백 또는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관이고요. 더 넓은 사회로부터 물리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또 정책에 의해서든 또는 지원의 대체 공급이 부족해서든 거주인들은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시설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물질적 생활 상태가 덜 넓은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몰 개인화, 일상의 경직성, 그다음에 블록화된 대우, 사회적 거리입니다. 몰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개성과 인간성을 보여주는 어떤 개인 소지품이나 표지나 상징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이 시설에서. 또 하나는 일상의 경직성은 개인적 선호나 필요와 관계없이 뭐 걷기, 식사하기, 활동을 위해서 아예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블록화된 대우라는 것은 사생활이나 개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집단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묶음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말하는 그 사회적 거리가 아니고 그 직원과 거주인 간의 지위, 위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 거리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 2017년에 뭐 제가 국가인권위용역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 거주인의 42.6%가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였고 그것도 즉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59.7%가 퇴소 의사를 갖고 있었고요. 생계비나 거주 장소나 일자리 등만 마련된다면 시설에서 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소를 한다면 즉시 퇴소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퇴소 의사 거주인의 한 54%에 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탈시설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탈시설을 정의를 내리자면은요,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만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거주인들을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재통합입니다. 그런데 이 탈시설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탈시설 더하기 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인 과정이고 시설을 뭐 지역사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것도 탈시설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탈시설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화의 반대가 탈시설화인 것이지 탈시설 플러스 화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시설의 소규모하고 지역사회의 이주일 수는 있어도 결코 탈시설은 아니다. 탈시설은 그 말 그대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거주시설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이 개념 또한 시설 수용에서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였고 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시설을 좀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에게 접근 가능한 주민들 가운데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의 편의시설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원이든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의를 본다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지역사회 생활은 시설 보호보다 지적장애를 위해서 생활 방식과 삶의 질에서의 향상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것은 시설을 무엇이든 이게 오래된 시설이 됐든 새 시설이 됐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욕구와 비슷한 삶의 질의 근거에 비교한다면 지역사회 생활은 시설 보호보다도 비싸지 않다. 비용 측면에서 그걸 또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지역사회 생활은 서비스가 마련되고 운영되는 방식, 특히 질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려면 시설에서 지역사회를 옮기려면 탈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럼 탈시설화를 위한 어떤 이념적인 동력이라 보시는 게 첫 번째는 정상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탈시설화 운동의 하나의 이론적 틀은 정상화인데, 이것은 원래 울프 루펜스버그에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급받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 울펜스버그는 정상화 원리의 최고의 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의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 사회적 역할을 설정하거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정상화를 사회적 역할에 설정해서 SRV라고 바꿔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울펜스버그의 저작물이나 대중 강연의 영향은 탈시설화 운동의 아주 매력적인 동력이었고, 정부들은 이 지역사회 기본 옵션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기 이뤘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력은 자립생활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 전문가들의 재활이라든지 방금 얘기한 정상화의 개념을 장애인 스스로 의해 발전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시민권 운동과 소비자 운동의 발달과 함께 대두된 자립생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학업, 직업, 가정, 가족, 사회 역할에서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장애인에 의한 최상의 통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선택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립생활 운동은 탈시설에 의해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거리에 그저 던져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 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을 이룰 수도 있는 시설에 배치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 되거나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립생활 운동은 어느덧 우리나라 장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념은 자기 옹호입니다. 현재 몇몇 서구 선진국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 옹호 단체의 세계적인 성장은 지적장애인이 비장애 동료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추가의 잠재적인 활력이고, 또 조직화된 자기 옹호는 지적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발현에 중요한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옹호 운동의 탄생은 1970년대 초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장애인 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역과 주 정책으로서 피플 퍼스트 같은 자기 옹호 단체의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1996년에는 어느 주에나 10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단체가 확인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자기 옹호 단체들이 역량 강화되고 있는 자기 옹호자들, 줄여서 SABE, SAVE라는 그런 전국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이 SAVE는 미국에서 주가 운영하는 모든 지적장애인 시설의 축소와 폐쇄를 요구하는 옹호 아젠다를 개발해 왔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자기 옹호는 어떤 조직화된 정신의학이나 향정시설 약물이나 시설 내 초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념하에 탈시설화 운동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 아주 그 결과 아까 우리 의원님도 그 언급했던 것 같은데, 탈시설화 연구들을 보면은 광범위한 그 성과와 관련해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이라든지 문제 행동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스텝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라든지, 지역사회 수용이라든지, 건강이나 사망률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라든지, 부모의 만족도 면에서 그 메타 분석, 그 문헌들을 모아 보니까 적어도 9개 중에 6개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3개 정도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걸 봐서 절대적으로 탈시설화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그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의 결과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되었을 때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개 시설 거주인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처음에는 탈서를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이든. 그렇지만 외국 연구에 의하면 다시 자리가 잡힌 후에는 생각을 바꾸고 지지하며 가족 간의 접촉도 지역사회 이주 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 지역사회 기반을 둔 서비스 모델이 시설보다 그들이 돕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한다, 이런 일반적인 결과가 당연히 탈설화와 지역사회 생활 관련 각국 정부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탈시설화의 두 가지 접근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폐쇄 접근법하고 하나는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인데, 이 용어를 봐서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회 이행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것이 약간 좀 마뜩지 않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용어에 그냥 이 팔라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일단 폐쇄 접근법이라는 것은 궁극적 목표가 시설의 폐쇄인 그런 탈시설을 가리키는 건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물리적 이동의 강조와 함께 1차 목표는 거주인의 재배치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인들 자신은 서비스 계획에서 강한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비록 탈세화된 다음에도 말이죠, 서비스는 전문가나 자원봉사기구나 민간기구에서 전적으로 마련되고, 심지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도 기관 주도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의 필요에 서비스를 맞추기보다는 소위 환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것이 뭐 돌봄 패키지든 편의시설든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이라는 것은 목표에 있어서 통합적인 겁니다. 통합에 제가 인티그레이션이 아니라 인클루시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방의 장애인의 재활이나 어떤 치료에 의해서 주류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노력을 해서 통합되는 의미로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폐쇄 접근법에서처럼 시설의 폐쇄가 역시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이 접근법은 가치 기반 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정상화라든지 개인의 권리 인식, 이런 것들이 가치가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 관점이 적용되고, 또 개인의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개인들은 전문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서비스 이용자라고 불리고 대접을 받습니다. 또 개인들은 서비스의 계획에서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고 그들의 선택과 바람에 존중받으며, 초점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에 맞추어집니다. 그다음에 삶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하고, 또 장애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하는 목표와 함께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 주위에서 조직이 되고요. 이런 물리적인 재배치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 통합이 이 접근법의 주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훈련센터의 설립, 교육과 기타 훈련 프로그램에 개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고용을 촉진한다든지,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사회 통합을 조장하기 위해서 시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접근법은 개인들 지역사회로 맞이해서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의 발로로서 탈시설화를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 결과들이 기초해서 본다면 퇴소 프로그램의 촉진 이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이 폐쇄 접근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폐쇄 접근법은 시설만 폐쇄가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배치 접근법은 실제로 탈시설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또 노력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탈시설을 넘어섭니다. 지금 탈시설을 한참 얘기하는데 탈시설을 넘어서라니까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탈시설 얘기 나온 것이 197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탈시설하고 종합선물센터로 같이 움직였던 용어가 탈시설화와 정상화, 주류화 뭐 이런 거였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탈시설화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탈시설화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그거 더 이상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정상화가 탈시설을 추동했던 그 이념이라고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상화 주창자들은 서비스 전달 기관이나 형태의 전환, 즉
시설화에서 탈설화만을 논의했을 뿐이고 억압된 상황과 심각한 갈등이나 모순 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정상화 개념 속에는 시설로부터 나와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서비스의 인간화를 의미하고 이 인간화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평등을 촉진한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그 서비스에 관한 통제권이 정부나 혹은 여타의 다른 기관에 있으면 억압관계는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화 논의에서는 그러면 사회적 정치적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힘 있는 쪽으로부터 약한 쪽으로 마치 선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형태의 소극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울펜스버거의 정상화 혹은 SRB 사회적 역할의 설정이라 하는 것도 올리가버가 볼 때는 그냥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에 입각한 담론일 뿐이고 또 이런 구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울펜스버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단순히 장애인이 사회에서 역할만 하면 땡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역할을 다른 역할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불공평한 사회에서 정상화 이론이 마치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을 기회를 장애인에게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이며 소위 정상적인 문화 환경에서 누가 통제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설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정상화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류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탈설화를 이루어가며 또 누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옹호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설화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탈설화로 끝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되 그 삶의 선택과 결정을 장애인에게 주어야 된다. 그것이 명심되지 않으면은 탈설화도 종구에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똑같은 또 다른 시설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라는 주제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김정아 활동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뵙지 않고 영상 속에서 뵌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조금 어리둥절한데요. 그래도 대세가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채널해 주시고 또 돌려보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장애인의 탈설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 소속돼서 200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권 문제나 탈설 운동을 쭉 해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탈설 운동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자료집에는 원고, 한글 파일로 원고로 제출을 했고요. 오늘 현장에서 발표할 때는 PPT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용의 기원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감히 수용하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탈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중세 초기부터 이미 격리시설이 존재를 했고, 그 격리시설이 예를 들어 한센인을 위한, 한센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한센 병이 소멸됐어도 그 격리시설은 여전히 계속 어떤 특정한 계급을 격리하는 시설로 활용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 푸코의 관계 역사 책에 나옵니다. 지금 그림도 그와 관련된 이제 그림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이 얘기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비해서 탈설 운동의 역사는 좀 매우 짧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뤄나가야 될 어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탈설 운동은 사실 시설 인권 운동을 기반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근데 시설 인권 운동도 그 이전 시대가 있었어요. PPT 사진에 보면 형제복지원이나 장항 수심원, 유부도 사건 이런 사진들이 막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잠깐 어떻게 좀 이렇게 형사처벌 받든지 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원장들이 다시 와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참혹한 수용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용된 그 정책들은 수용된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어떤 한계, 시대적 한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물론 이것만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에바다 사건을 좀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게 두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에바다의 그 농아 학생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부패 추방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좀 놀랬죠. 농아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교사로 일했던 분들이 같이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7년여를 거치면서 각종 조직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통합, 자립생활 이념의 대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장애인 운동 조직이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고 현장 투쟁이 막 벌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바다 투쟁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많은 이제 대책이 조직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사실 시설의 정상화, 시설의 민주화, 뭐 투명성, 인권, 공공성 이런 요구들이 막 요구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에서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신고 시설 문제가 폭로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진들은 제가 다 방문했던 현장 사진들을 다 찍은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충남에 있는 모 시설, 경기도에 있는 모 시설,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모 시설의 할머니, 저 빨간 변기통이 혹시 화면에 보이나 모르겠어요. 빨간 변기통이 그 변기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변기가 빨간 변기통인 상태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셨고 어쨌든 그렇게 미신고 시설이 막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내세운 것들이 양성화 정책이었어요. 근데 장애계는 그것이 시설화로 가는 길이다. 지금 시설화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선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물론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네, 예. 미신고 시설에 운영하는 집단들이 조직을 만들고 로비를 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활동을 하시고 뭐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강제 수용하는 형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대립이 계속 있다가 결국 이제 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은 그럼 옷과 석을 가리면 되겠네. 옷과 석을 가리자. 조사를 해서. 그런데 정부는 옷과 석을 가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석이라고 말해도 옥이라고 말한 정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둘 다, 그러니까 정부도 민간도 석이라고 말해서 폐쇄해야 될 시설들도 그 당사자 시설들이 반대를 하면 또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면서 결국은 사실 대거 양성화되면서 최근에 평강타운에서 시설 거주인이 사망하셨잖아요. 이런 변형된 어떤 미신고 시설 형태까지 지금도 여전히 ING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양성화 정책이 나온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부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런 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신고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 미신고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되는 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낀 그 활동가들이 느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오면 사자 간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다. 그것은 정부, 시설 운영자, 장애인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사자 간의 침묵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결국은 장애인을 또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에 인권이 없는 그 공간에 내몰렸어도 그걸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계속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제도의 미비점 보완하지 않고도 장애인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시설의 인권 침해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파엘의 집 같은 경우도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최중증 장애인 150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 필요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보 관계자가 150명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아니 그거보다는 시설 서비스가 싸지. 거기 안에서 집단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정리된 상황에 대해서 그냥 특별히 그냥 쭉 가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죠. 네. 장애인들이 내 앞에 없을 때 그것이 편안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시설 운영자는 장애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동정론에 기대서 보호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가기 위해서 시설 자체가 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로서 보면 침묵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분들은 정말 부양 부담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보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양 부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선택을 했고 그 신하원이나 뭐 루디아의 집이나 이제 과거의 시설 문제들을 봤을 때는 그 부모들이 인권에 있어도 아유 난 그래도 시설이 좋아. 우리 애가 맞아도 아니 난 그래도 시설이 좋아.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애인이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용기를 내서 깨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요. 그 2007년도에 굉장히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가니 사건을 영화로 2011년으로 알고 계시지만 도가니 사건이 처음 촉발된 건 2005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시설에 사회복지법인의 민주, 투명, 공공성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과 사회복지법인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사실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되고 족벌화되고 있는 족벌 운영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견인하는 장치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개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과 그 시설들의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법인과 어떤 시설들의 민주, 투명, 공공화가 종국에는 장애인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전부터 물론 뼈저리게 느꼈지만은 더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는 탈설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걸고 투쟁하자 이런 시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9년 뭐 이럴 때부터는 아예 이제 탈시설 이렇게 좀 걸고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그래서 탈시설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대였습니다. PPT 자료 지금 화면에 지금 8명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마로니의 8인이라고 불리는 어쩌면 이제 뭐 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의 최초. 예. 서울시를 상대로 지금의 서울시의 정책 기반을 만들어낸 투쟁이 이 마로니의 8인의 투쟁이었습니다. 저분들은 서감재단이라고 하는 비리시설, 인권침해 시설에서 사시다가 비리를 고발하시고 그 비리를 저지른 자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정리가 된 후에는 난 더 이상 시설에서 살 수 없다. 이제 탈설 투쟁을 하자 하면서 마로니에 공원에 노숙을 하시면서 노숙을 할정정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투쟁을 시작을 했고 서울시가 이 투쟁으로 이제 탈설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이제 지금은 뭐 전국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 단위에서 좀 그래도 많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당시에 또 영화 도가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광주 인하학교 인하원의 문제가 주목받고 다시 시설의 문제가 인권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그 동아니 영화 상영 이후에야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옴스테드 판결이라고 해서 우리도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나 시설 밖을 나갈래, 내 서비스를 변경해 주오라고 하는 소송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난 시설에 살지만 지역사회로 가겠어라고 하는 변경 신청권 운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습니다. 근데 법원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으로는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는데 이것을 좀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다시 과연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이 차별인가 아닌가 이런 소송을 다시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앞서 발제하신 조한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많은 이제 활동가와 연구진들을 같이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75개 시설을 방문해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이 해주신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했냐고, 하루 일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멍하니 있는데요. 아침에 TV 보고 그냥 여기 있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가 내 자리예요. 거의 이런 답변이세요. 저희가 하루 일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루 일과의 어떤 내용이라도 좀 들으려고 하는 질문에 그냥 여기 나는 그냥 있는데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심심해 죽겠어요. 이름을 안 부르고 너 이리 와 그렇게 불러서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랬더니 나 이렇게 대화해 본 적 30년 넘게 1시간 넘게 대화해 본 적 처음이에요. 제발 좀 자주 와주면 안 돼요?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데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안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탈설 투쟁이 또 본격화되면서 탈설 국가계획을 수립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설 민간 협의체도 열리고 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탈설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3년째 만들어준다고 하고서 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께서 8월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고요.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탈설 국가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투쟁과 함께 또 형제복지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등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해서 강제 수용되신 분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화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과거에 그 폭력을 당하신 분들의 문제도 앞으로 진실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사진을 일부러, 우리 무려 68명의 공동 발의를 끌어내신 우리 최혜영 의원님의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아마 장애계 법안 중에 이렇게 많은 공동 발의를 한 게 처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단 감염이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난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모두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탈시설이 답입니다. 그래서 긴급 탈시설 권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우리 장영호님 애써주셔서 예산도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탈시설로 나아가는 법 제정 투쟁에 박차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대안이 없다, 지역사회 준비 안 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서울시는 이제 지원주택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실 대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의 한 개 시설은 이제 폐쇄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집단적으로 살던 방, 집단적으로 목욕하던 어떤 목욕시설에서 개인의 방, 개인의 집, 동네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럿이 쓰던 방, 선택할 수 없는
없는 동거인, 잠금장치 없는 화장실, 불러야만 오는 직원, 제한된 하루 일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는 개인 또는 2인이 쉐어하는 방식, 자기 명의의 공공주택, 활동지원 서비스와 낮 서비스 등 개인 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고, 자유로운 이제 개인 생활들이 열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전부터 계기점으로 해서 지원주택과 관련 법안도 지금 발의를 이제 정의당 의원님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면 출구 전략도 뭐 분명히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간은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탈세 운동이 남긴 성과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수용이냐 존엄이냐, 분리냐 통합이냐, 집단 서비스냐 개별화된 서비스냐, 시설 사업자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거냐, 장애인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가 설계돼야 될 거냐, 우리가 갈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탈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용 시대를 종식하고 2021년에는 탈세 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제는 탈시설 권리와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 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여명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15분인데 조금만 앞당겨서 한 12분 정도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법의 쟁점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예, 짧게 가급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시설에 계신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제자도 지금 다 참여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용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 관리를 사실상 포기를 하였습니다. 방역 및 생활물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말은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에서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입소자들은 물론 외부 출입은 물론 이 면회도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도 대남병원을 필두로 해서 수용시설에서 계속해서 이제 집단 코로나 감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코호트 격리를 했는데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까요? 청도 대남병원은 2020년 2월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입원 중이던 환자 102명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이 중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탈시설 지원법은 여러 가지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집단 시설에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누군가가 이제 감염이 되면 그냥 그 감염의 원상이 되어서 코호트 격리로 인해서 거기는 이제 바이러스의 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는 곳은 하나같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또 정신병원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대비책으로서도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정서로 인해서 장애인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왔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지역사회 돌봄이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의 사생활은 요연한 일이고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나 선택권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그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가족과 지역사회에 분리돼서 10년, 20년, 심지어는 사망 시까지도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무관하게 거주시설로의 이전과 또한 그런 계속된 그런 소형시설의 삶 자체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그에 전제된 자기결정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단 거주 시설의 특성상 획일적인 관리와 통제가 행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19조에서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사회통합이라는 제목 하에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특정한 거주 형태에 대한 강요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를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의 경우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거주를 하고 있고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감염 발생 시 코호트 격리가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그럼에도 과도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계속 취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설 거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측면에 있어서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집단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김정아 활동가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달에 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시설 조사가 정당하냐, 과도한 것 아니냐, 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에 의하면 시설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심증만으로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거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요. 직권조사 개시 사유인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는 추상적인 그런 심증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물적, 인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조사가 개시될 정도의 상당한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조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조사가 상당성을 잃었을 때는 바로 이제 법적으로 다툴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조사의 방법으로서 임직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사실조회, 실질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내용은 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 중요성과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시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이제 증거의 확보 방법으로서 필요로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행 명령의 경우에 타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 증거 자료,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는 특성상 관련 내부 자료나 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조사나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특별히 과도하거나 강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조사 중 시설 장애인의 거처를 쉼터로 옮기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조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안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내에 폐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시설조사, 폐쇄와 별개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정책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혐오를 전제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폐쇄를 한다는 건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967년도부터 장애인 보호법을 통해서 시설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설 폐쇄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판단을 해서 스웨덴 정부는 1994년 2000년까지 시설을 폐쇄한다고 명시한 특정한 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지원 대상의 80% 이상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 이제 시설 폐쇄 속도가 더뎌서 1997년에 시설 폐쇄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2000년까지 모든 장애인이 사회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정신병원의 문제가 이제 심각했었는데 이러한 정신 폐쇄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8년 5월 달에 정신병원 폐쇄법인 바실리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실리아라고 하는 너무나 이탈리 정신보건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법을 통해서 이태리 정신보건 역사에 있어서 대격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행 당시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환자는 나가서 뭘 어떻게 하면서 지낼지, 정신병원이 폐쇄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미친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으켜지고 구체화되면서 새롭게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신규 입원이 금지가 되고, 기존 환자들도 1982년 1월부터 공공병원 입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근무하던 직원도 지역사회 종합병원에 재배치하도록 법이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 거주인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시설 거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인 실태조사를 이제 보더라도 입소 비율 중에 비자발적인 입소 비율이 82%에 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이 위반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거주인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권리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법입니다. 중증 장애인, 특히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탈시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의 요인입니다. 자립생활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자신의 생활 방식,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 들어갈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권리는 침해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설에서 나올지 여부를 그의 선택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탈시설을 막는 것은 그의 권리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의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기존 장애인 시설의 운영 과 종사자들은 10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또한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 통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 시설 종사자의 활동 영역은 새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설의 단계적 축소, 폐쇄로 인해서 시설 운영자, 종사자들은
직업의 자유에 관련돼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대의인 장애인 인권 신장 사회통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서는 그 법익의 균형성 차원에서 그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은 사연이 사재를 털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은 사연이 하였지만 사회복지 사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1조 2에서 규정하였듯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공공성에 기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러한 제한은 필요로 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 유도하는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에 반해서 사회예산주도를 보장해야 되는 이유인지는 다시 한번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기존 법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과잉입법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탈시설법은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 지원과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폐쇄 등을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기존 법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설 인권 침해는 국가의 열악한 지원 탓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의 생각하는 장애인 시설의 존재 이유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장애인 생활자가 그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설 생활자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활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 내 서비스로 인해서 장애인 생활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기 결정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복지 서비스는 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설 운영자, 종사자 중에서 자신이 시설 생활자로 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른 채 친구를 만날 수도, 분식점에 갈 수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생활을 계속 시설 생활자로서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사회가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생활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장애인이 계속해서 시설 거주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장애인을 자기 책임으로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이고 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은 점차 가족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가족인 장애인을 마냥 시설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장애인이 시설에 가야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 지역사회 살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살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시설 수용은 사람을 시설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이처럼 방에 화장실을 두는 것이 용인이 되는 한 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은 보장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0년 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시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는 게 뭔 일이냐 싶지만 사실 이름을 호칭하고 그들의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사회운동에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함께 살자라고 하는 구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생태계, 더 나아가 모든 지구촌이 연결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인간과 동물, 모든 지구촌이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명국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탈시설법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관련된 목적과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탈시설법을 안고 있는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현상으로 서로 이제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강정배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인데요. 한 12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강정배입니다. 제가 자료로만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띄워지는 거죠? 아니, 한글 파일이 띄워지는 건가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그냥 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 부분은 이전에 연구들을 탈시설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내용들의 주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연구는 지금 배포된 자료 총 4개의 연구에서 해외 부분을 발췌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기존 연구의 부분을 주 내용으로 했던 내용은 해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내용 중에 논의 또는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시를 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한 부분은 시설 투자를 제한하자라는 것들의 방향을 잡았고, 두 번째는 재시설화, 시설에서 나오신 탈시설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시설에 오거나 또는 현재 시설의 유형이 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방식을 막자라는 건 명확히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웨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설명을 대부분 드리게 되는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탈시설에 대한 부분을 1997년에 특수병의 요양시설 폐쇄법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시설 폐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병원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요.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병원에서 있었던 부분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도 같이 계셨고, 이런 측면이다 보니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명시된 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과정으로 보자면 1946년에 진행됐던 연구들이 진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 폐쇄법이 97년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시설 또는 병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지적장애인이 80% 정도 다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있는 다음 영국 자료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96년에 시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부 재원을 영국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원에 대한 국유 시설들이 공공 시설에 대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 재원의 투입에 대한 효용성 문제들이 제기가 이루어졌었고, 이를 통해서 2003년에 서포팅 피플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 법이 마련이 됐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최종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액트를 통해 가지고 96년에 그리고 2004년에 케어 액트로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법, 그다음에 환경적인 근거가 다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은 각 국가별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캐나다는 1971년에 특정 사건들, 인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개선하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1974년에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2009년에 모든 시설이 폐쇄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약 내용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부 사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가장 크게 그 시설 그 국교 그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재정 소외에 대한 측면,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대한 측면들인데, 재정 소외에 대한 측면이 1인당 미국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의 시점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가 1인당 비용으로 책정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측면을 머니 풀 퍼슨으로 해서 MFP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은 하듯이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는 거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이런 그 과예산이 맞느냐에 대한 방식을 탈시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지역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되면서 예산적인 측면도 효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측면으로 나눴는데, 국내에서 적용되는 측면하고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국내는 민간시설, 민간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이점, 그리고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에 열악함이 많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투입되는 예산이 지역사회로 나왔을 경우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라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왜 그 해외 예산들이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우리나라로 계산했을 때는 탈시설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는 왜 적어지느냐를 봤을 경우에 해외는 병원 시스템이 그대로 그 의료시설 내에 다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과, 내과가 병원 내에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미국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병원 시설이 작은 의형급 또는 2차 병원 정도 되는 수준의 병원이 시설 내에 들어와 있는 구조라서, 그리고 교대 인력도 중증 행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5명, 이렇게 한 명의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환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다 그 해외들이 인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이 전환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제 그 동력들이 된 사항입니다. 국내의 제도상 연결을 시켜보면 국유시설, 민유시설에 대한, 국유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차이에 대한 전략 방법,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접근됐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측면들이 해외 사례와의 직접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부분은 그 85페이지에 있는, 지금부터는 각 국가별로 실제 사례들 잠깐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85페이지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레벨을 나눠서 각 주거의 레벨별로 그 단계별로 해서 개인주택이라든지 공동주거 또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방식으로 해서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CQC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니까요. 85페이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지원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타입, 유형을 나누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지만 각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유형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다면 특정한 유형의 그 것들을 2개, 3개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방식은 주거 서비스를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그 각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주택 내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였습니다. 85페이지 밑에 자료를 보면 의료 지원이 가능한 전체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택이 4,600개, 총 약 한 2만 개 정도 되는 주택들 중에 장애인 지원 부분이 4,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 지원이 366개의 366개는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케어홈에서.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18세 이하를 지원하는 체계가 있는지, 학습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를 지원하는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특정 사항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약 한 300개 주택 중에 이쪽 주택에 입주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 그러면 그 지원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주택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케어홈의 다양성을 통해서 4개에 크게 나눠져 있지만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 내용일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각 시설 자체가 자산에 대한 기존 시설 건물을 어떻게 전환을 시켰느냐 부분이고요. 최초에서 시설 폐쇄에 대한 사례가 있고 민간 매각, 시설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폐쇄시킨 방식도 있고 용도 변경, 그대로 정부가 운영을 하되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용도 변경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사회 유사시설로 전환. 지금 저희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 장애인 시설에서 장기요양이라든지 환경적인 변화를 시킨 부분 그리고 최종으로는 이제 병원을 폐쇄시킨 이런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웨덴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90페이지는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에 있는 부분도 좀 전에 요약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미국 부분을 조금 바꿔서 미국 그 91페이지에 있는 미국 부분의 주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주의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개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의료 주거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나누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정도에 따라서 레벨을 4개로 나누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서비스라든지 슈퍼비전이나 자기보험 및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레벨을 4개로 나누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유형들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ICF-DD 방식으로 해서 간헐 지원하는 요양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4명에서 15명까지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그 외에 좀 구분되는 방식들인데 이 방식에서 93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 그 ICF-ID라고 하는 시설 방식의 서비스들이 2015년까지 이제 총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정책적으로는 미국도 모든 시설을 전환시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역사회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설 예산이 만약에 20억이었다면 그 20억이 지역사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식의 MFP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잠깐 그 정권이 넘어가면서 중간에 좀 끊어지긴 했었지만 다시 이제 MFP는 정책은 진행이 됐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로 나누어지는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6명 이하의 그 지원되는 방식이 82%로 지금 현재 비율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적용할 때 6명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다르고 주택 크기라든지 범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6명 이하를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제가 뒤쪽에 있는 거 같이 넣었는데 그리고 일본은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가적인 그 탈시설의 정책적인 차이 그리고 이 정책적인 차이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연계해서 적용할 거냐에 대한 검토는 명확히 필요한데 이 모든 거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탈시설 정책은 2000년 초반 또는 뭐 국가에 따라서는 90년대에서 탈시설 정책이 명확히 됐다. 그리고 그 명확한 정책을 통해서 전환이 되어 왔다라는 측면이 들이고요. 그리고 그 전환에 되는 가장 큰 측면은 발달장애인 중심이 좀 비율상 높았다라는 측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시설들 내에서 그 외의 분들은 어떤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합돌봄 연계 TF 남은희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장애인 통합돌봄 연계 TF팀장 남후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인데요. 이제 거창하게 발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탈시설 관련된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활용했으면 합니다. 모두 주재하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지원 정책의 어떤 큰 하나의 방향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어떤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이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를 어떤 22개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자립 추진, 민간 협의체를 발족을 해서 이제 그간에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좀 이견을 좁혀가는 그런 작업을 11차에 걸친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던 사안들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모델, 이제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라든지 이제 거주시설 개편 방안 연구 등 좀 필요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이제 탈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탈시설 이후에 지역사회로 나오셨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다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 2019년 6월부터 진행했던 것이 이제 통합돌봄 연계, 통합돌봄 지원이었고요. 그래서 대구와 이제 제주 두 군데 지역에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되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통합돌봄 선도 사업 이후에 지금 이제 작년도에는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나오시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그리고 지금 거주시설의 어떤 생활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왔고, 이러한 시범사업과 연구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금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좀 미리 발표된 바도 있긴 하지만 금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이제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민간 협의체를 지난 2월, 3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협의체에서 내용들이 좀 다듬어져 나갈 텐데 보면 어떤 대상을 이제 정책 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주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전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로드맵에 담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시계도 이제 짧은 시기 내에 이제 끝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이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정부의 구상이 그 내용에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근거 부분도 이제 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탈시설 자립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이제 의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좀 이제 법적인 근거로 명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내부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요 사안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올해 저희가 가져야 될 이제 큰 어떤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실무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은 금년도에 시설장애인
이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 전달 체계로서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를 7월 달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가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 개소를 통해서 이 센터가 민간 전달 체계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지자체 지역사회 자립전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표준 매뉴얼 개발과 같은 정책 지원을 좀 총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 2회차 토론회는 오는 4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 온라인 참여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냐. 시설의 입장 그리고 부모의 입장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토론회를 할 때는 그 분들과 함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으로도 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